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언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취득세 중과라고 하면은 어떤 게 취득세 중과입니까? 네. 자, 우리가 위텍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위텍스 취득세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자, 위텍스 취득세 계산기에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취득세를 보시면은, 자,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가 2주택 이하, 네, 3주택, 4주택 이상 이렇게 나오죠. 자, 2주택은요 일단은 조정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간에 2주택 이하는 일단 1에서 3%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부터 8.4%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과를 내고 중과를 먼저 낼지, 아니면 일반 세율 1에서 3%를 내고 나서 나중에 중과를 맞을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요,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일시적일 경우는 중과를 제외하게 됩니다. 예. 이 일시적이 양도소득세에 있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뒤에, 네, 취득한 지 1년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지 이게 바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요, 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양도세는 그래요. 양도세는 그 1년의 터울이 있어야 되는데, 1년의 갭이 필요한데, 취득세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조정지역일 경우는요, 한 채를 2년 안에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과세로 취득세 중과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2주택 이하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5억 9천이다. 6억이다. 네, 6억이다. 자, 우리가 일반은 취득세가 총 3단계가 있어요. 3개 구간이 있는데요. 자, 6억 미만인 경우는요, 1%. 자, 6억부터 6억 이상 9억 미만인 경우는 2%. 자, 9억 초과 되는 9억 이상부터는요 3%예요. 네. 자, 그래서 6억 원 제가 검색해 볼게요. 6억 원이 6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에다가 두 개죠, 공두 개로. 네. 자, 이럴 경우는요. 자, 맞죠? 3개 60억인가?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맞네. 60억이네요. 네. 자, 이게 6억이죠? 맞죠? 네, 6억입니다. 자, 취득을 이렇게 했을 때 세액을 계산하면요. 자, 몇 %예요? 660만원이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6억까지, 왜 이렇지? 1%, 이거 1%네요? 6억 초과인가? 자, 그럼 6억, 죄송합니다. 6억, 네, 6억 100원일 경우는, 여기 뭐야? 죄송합니다. 구간이 다 바뀌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농지회 맞는데? 이게 좀 바뀐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건 다른데? 뭐지? 구간이 다 새로 생겼나 봅니다. 네, 세액 계산하기. 자, 7억 같은 경우는, 네, 세율이 이렇네요. 2%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고, 네, 잠깐만, 이게, 맞다. 이게 법이 좀 바뀌었었어요. 네, 네, 맞다. 제가 기억을 깜빡했네요.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이 어디 갔지? 아파트 취득세 세율.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헷갈리게 되겠어요. 네. 일반 세율마저도 1에서 3%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면적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파트 세율이 여기 나와 있네요. 아파트 세율. 자, 여기 나와 있죠?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네, 6억 원 이하, 6억 원 포함이군요.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지금 1.1%. 이거, 그리고 8호 초과 같은 경우 1.3%고, 6억 초과부터 9억 원 이하. 네, 6억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죠? 그러면은 2.2%와 2.4%. 9억 원 초과부터는 3.3하고 3.5%인데, 근데 이게 2.2인데 6억 원 초과면은 왜 아까 6억 100원 같은 경우 왜 그렇죠? 6억 100만 원 해볼까요? 그러면 세계 사랑기. 네. 여기서는 또 취득세율 또 이런데, 네, 6억 100만 원. 왜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6억 초과인 경우는 2.2%인데, 네, 2.2%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해가 또 잘 안 되네요. 네. 아무튼 간에, 일단 이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상합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취득세 부분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게 2018년 10월 달이니까요. 그때 땄으니까 그때부터 좀 취득세가 좀 더 많이 변경이 되었긴 되었어요. 그래서 세율이 바뀌었다고 듣긴 들었었는데 요렇게 2018년도구나. 어쩐지 18년도고 이게 20년도가 있나요? 20년도? 21년도. 네. 요게 이제 매몰되면 제가 안 되는데. 하여튼간 이게 참 난감하네요. 난감해. 네. 취득세율 2020년도 6억 이하. 네, 1.1. 6억 여기 있네. 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6억 1000만원까지 1.27%, 6억 5천까지 1.5%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네요. 네, 7억까지가 1.87%, 7억 5천부터가 7억 5천까지 2.2%. 이게 정말 상세하게 나뉘어져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인사만 가겠습니다. 네. 주식부자님 반갑습니다. 미전님 반갑고요. 제이플라님 반갑습니다. 네, 비자님 반갑고요. 눈꽃님 반갑습니다. 김노아님 반갑고요. 선문자님 반갑고요. 앱솔님 반갑습니다. 네, 구간별로 바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기억을 또 안 하고 있었네요. 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바뀌었다.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사실에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부터는요, 저도 취득세 중과가 발표나자마자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쪽 투자를 못했습니다. 네, 못했고 그때 이제 분양권이나 공시가 1억이야 이런 쪽을 지금 제가 많이 바라봤었지. 그 중과가 2020년 8월달부터 되었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공시가 1억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좀 놓게 되었었는데 이게 구간별로 되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기억이 나지 않는 현실. 참 법이 누더기가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핑계기를 해요. 네. 자, 페리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규제 완화가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는 방향이, 이게 지금 들리는 찌라시 같은 경우는요, 3주택까지만 일반 세율로 적용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자, 기존에는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만 일반 세율인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까지 일반 세율을 적용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채를 더 사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연 거래가 살아날지 제가 참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찔끔찔끔 또 풀어줄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한 채씩 풀어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 들기도 해요. 시행령을 좀 고칠 수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권봉턴님 반갑고요. 오지엠압소사님 반갑습니다. 제이플라님께서 주쌤 1주택 보유 시 추가 주택 매입 시 대출은 알겠는데 대출 관련해서 2주택 매수 시 비조정적 대출 가능한가요? 네,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3주택 매수 시에 2주택 대출 받은 것은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반납할 필요 없어요. 3주택 구매 시에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건요, 본인이 DSR이 충분할 때, 네, 될 수 있는 거고요. DSR이 꽉 찼다! 라고 하면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DSR 40%를 적용했을 때 한 4억까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억을 초과하면요, 추후에 대출이 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서 월세 투자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자, 어차피 대출이 안 돼 있고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세로 싹 다 갚는 게 제일 낫습니다. 순대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순대선생님은 대전댁이에요? 대전댁? 네. 순대가 아니고 대전댁에서 앞에 순을 붙이신 거죠? 네. 저는 이때까지 순대 그리고 전댁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잠깐 보니까는 순 대전댁, 네, 이름의 끝자가 순인가요? 네, 그래서 대전댁 앞에 이렇게 순을 붙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좋은 사람님, 네, 23년 하반기 광역시 투자시 큰 평수랑 작은 평수 중 어느 것이 유리해요? 존경하는 준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차피 대형 평수 공급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대형 평형에 대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더 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평형, 국평을 선호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게 저평가 되고 뭐건 간에 대형 평형은요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은요 어차피 분양가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요 대형 평형이 그렇게까지 상승률이 높았던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묵직하기 때문에 대형 평형은요 팔기가 어렵습니다.
40평대 팔기가 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기 중개사분들도 계실 건데 40평대를 사는 건요, 우리가 차를 살 때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살 때 큰 걸 내가 사기가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랑 뭐 K8 요 정도 차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차이. 네. 그 정도 차이인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500만원 차이인데 만약에 K8이 뭐 보험이 뭐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고 네. 그랜저가 보험이 만약에 8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요, 이 보험 때문에 네. 차량 유지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유지비 때문에 라도 큰 차를 들어가기보다는 그랜저 선택할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형평형은요, 어차피 관리비가 조금 비싸요. 우리가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보통 한 20만원 전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대형평형은요 30만원 좀 넘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40평대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냥 뭐 청소하기 힘들고 국민 평형대로 살고 싶다 라고 해서 국평으로 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심리가, 물론 모두 다 큰 집에 살면 참 좋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의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심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대형평에 사면은 그냥 내가 그쪽에 뭐 거주 가치에 충분히 만족해서 다른 쪽으로 이사 나갈 뭐 그런 수요나 욕구를 느끼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평형은 관리비 비싸고 청소하기 힘들어, 그냥 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대형평형은 그다지 좀 끌리지가 않기도 합니다. 예. 자, 현주님께서 국평으로 보신다면 24, 25평대보다 33, 34평이 나을 것을 보시는지요? 국민평형이 84 타입이에요. 네. 국민평형 이하라고 하죠. 네, 국평 이하. 네, 그게 84 타입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33, 34, 네, 32평형. 네,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앱솔님께서 경매나 공매 투자하시나요? 옛날에 했어요. 네. 옛날에 제가, 경매로 저도 뭐 빌라나 소형 아파트 이렇게 낙찰을 받아봤는데요. 그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굳이 꼭 경매나 공매에 매몰되어서 경매하러 가고, 그다음에 공매는 이제 명도 소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공매는 인도 명령 신청서가 안 돼요. 자, 코가 좀 막혀가지고. 자, 경매는요, 경매 공매의 차이점은요, 물론 경매 같은 경우는 금전 채무 관계, 그러니까 뭐 가압류든 뭐 근저당이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네. 그러니까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헷갈리네. 강제 경매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경매 종류가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가 아마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아마 채무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강제 경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강제 경매가, 네, 맞네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거다. 요게 그거고, 자, 임의 경매가 민사 소송. 임의 경매가, 네,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추후에 상환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는 건 임의 경매란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네. 죄송해요. 이게 맨날 헷갈려요. 네. 하여튼 간에 저당권, 근저당권, 뭐 전세권 이런 걸로 경매를 당하는 게 임의 경매로 하고, 강제 경매가 소송인가요? 소송? 네. 강제 경매. 이게 참 헷갈려요. 네. 자, 강제 경매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압류 매각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민사 소송. 네,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채권자가, 네, 자기가 채권을 증명할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부동산 처분해 달라 해서, 네, 부처진 경매라고 합니다. 네, 민사 소송으로 강제 집행을 이제 득한 걸 이제 강제 경매를 하겠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고, 공매 같은 경우는 보통 세금 압류, 네, 세금 압류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공매는 보통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그거예요. 둘 다 일단 낙찰을 받잖아요. 어쨌든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공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클릭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경매는 내가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자의 지위에서 바로 인도 명령 신청서를 넣으면은 세입자가 뭐 점유를
하는데, 세입자가 그 뭐라고 하죠? 권원, 무슨 권원이죠? 갑자기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을 경우, 뭐 선순위 세입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본인들의 그 대항력이 깨지는 경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인도 명령이 다 나와요. 예, 다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인도 명령이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제한적인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요, 인도 명령 할 수가 없어요. 네. 아까 경매에서 인도 명령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매에서는 인도 명령이라는 게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인도 명령을 받으면 바로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건 다음에 바로 경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세입자가 또 바뀌고 하면은 또 다시 신청하는 일이 번거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바로 강제 집행까지 걸릴 시간이 예를 들어 3개월이라 치면 2-3개월이라 치면은,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최소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으면요, 굳이 내가 경매로 시간과 그리고 싸움과 지쳐가는 그런 세입자와 싸워야 되고, 점유자와 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그냥 내가 편안하게 갭 투자를 사면요, 편안하게 사이클 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굳이 경매와 공매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파트에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